마치 세계의 중심에서 모든 결정을 내려온 나라에서 깨어난 듯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눈을 뜬 순간 판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백악관은 수십 개 국가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다. 단순히 기술적 결정으로 보였던 이 조치 뒤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훨씬 더 거대한 변화가 숨어 있었다. 기업가들은 서둘러 계산기를 두드렸고 심야에 다시 쓰인 스프레드시트 위로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우리가 알고 있던 미래는 이미 사라진 것일까? 확장과 신규 계약, 그리고 먼 시장에서의 성취를 이야기하던 기업의 복도는 순식간에 의심의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관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글로벌 무역에 의존하던 모든 이들의 길 앞에 세워진 벽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무역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지역 시장을 채우던 소규모 수입업자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제조된 부품이 필요한 거대 기술 기업까지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하루아침에 안정의 토대가 장애물로 변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바로 그 순간 캐나다는 전 세계에 자신들의 입장을 선언했다. 좋은 협정이 아니라면 협정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 말은 오랜 동맹의 한계에 대한 냉철한 상기처럼 울려 퍼졌다.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늘 작은 형제 취급을 받아온 나라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그리고 워싱턴에서 내린 결정이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게 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 미국의 주요 공급국 7곳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미국 항구로 물자를 쏟아붓지 않고 그 흐름을 캐나다로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보조 품목이나 대체 가능한 상품이 아니었다. 군용 전투기 제작에 쓰이는 금속, 병원의 생명을 지탱하는 의약품, 그리고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이 마시는 커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 항로를 바꾸는 각 컨테이너는 심장을 떠난 혈관이 다른 몸을 살리기 위해 연결되는 것과 같았다.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정이 체결되었고 국제 무역의 경로는 다시 쓰였다. 그 결과 캐나다는 북미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올랐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대륙의 물류 지도는 새롭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 여파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생산 비용은 치솟았고 슈퍼마켓의 진열대는 비어갔으며 공장은 교대 근무를 줄였다. 가정마다 왜 어제와 같은 월급으로 오늘은 더 적은 것을 살 수 있는지 의문이 번졌다. 약값이 1달러씩 오를 때마다, 전자부품의 납품이 매주 늦어질 때마다, 커피 한 잔 가격이 하루 만에 2배가 될 때마다 미국의 산업적 우위는 영원하지 않음을 일깨웠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지위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국은 여전히 현재의 논쟁에 몰두하며 내부 싸움에 매달려 있었지만 국경 너머에서는 이미 미래가 잠겨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점점 더 캐나다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워싱턴이 누가 관세로 이기고 지는지에 매달려 있을 때 오타와는 장기 계약을 맺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며 수십 년 동안 안정성을 보장할 공급망을 다지고 있었다. 마치 경기장에서 한쪽 팀은 공을 두고 서로 싸우는 동안 다른 팀은 빈 공간을 놓치지 않고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점수를 올리는 것과 같았다. 도대체 몇 번의 경고가 있어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다. 전략적 재편이었고 이는 단순히 기업의 손익이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었다. 캐나다는 중요한 자원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확보하고 새로운 물류 인프라를 건설하며 북미 시장에 진입하려는 모든 국가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관세라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다음 선거만을 바라보며 발목을 잡히고 있었다. 캐나다에서 체결되는 각 계약은 새로운 의문을 키웠다. 미국은
자신이 만든 공급망의 중심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그 추락은 단순히 경제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징적인 추락이었다. 이웃에게 주도권을 넘긴다는 건 단순히 이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리더십을, 신뢰를, 규칙을 정할 권력을 내주는 일이었다. 이미 그림은 말보다 강렬했다. 전략적 원자재를 실은 화물선이 이제는 보조 항구에 불과했던 캐나다의 항만에 정박했다. 시카고로 향하던 물품은 토론토의 창고를 채웠다. 몬트리올의 연구소에는 외국 자본이 흘러들었지만 미국의 실험실은 불안정한 예산과 삭감된 자금에 허덕였다. 그것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다. 한 세기 동안 쌓아온 경쟁 우위의 이양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었다. 미국 정치인들은 관세로 일자리를 지킨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기회가 줄어들고 기업가들은 캐나다 경쟁자와 계약을 맺었으며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비싼 값을 치러야 했다. 약속된 보호는 고립으로 변했고 안전을 찾으려던 시도는 불안을 낳았다. 힘의 언어 뒤에 감춰진 것은 바로 취약함이었다. 세계 반대편 항구에 멈춰선 하나의 컨테이너를 상상해보라. 단순한 금속 직사각형, 닫힌 채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수백만 명의 운명이 실려 있다. 안에는 눈에 보기에 빛나지 않지만 당신의 지프를 켜고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작동시키며 이웃의 자동차 시동을 걸고 심지어 군용 비행기가 이륙하도록 만드는 광물이 들어있다. 과거라면 이 컨테이너는 거의 자동적으로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2025년에는 다른 길을 따른다. 이제 목적지는 더 이상 미국이 아니다. 그것은 캐나다로 향한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물류 경로 변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계 균형을 뒤흔드는 지각 변동이다. 전 세계 희토류 광물 채굴의 약 60%와 이들 광물 가공 능력의 약 85%를 장악한 중국은 권력의 지리적 지도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나라에는 공급을 끊고 다른 나라에는 공급을 열 때마다 인간의 가능성 지도가 다시 그려진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의 건강을 추적하는 스마트워치, 당신이 사고 싶어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의료 장비,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이 제때 중국 땅에서 뽑혀 공장에 도착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미국인들에게 그 제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광물들은 캘리포니아 항구가 아니라 밴쿠버로 향한다. 중국과 캐나다 사이에 체결된 10억 달러 이상의 협정이 새로운 영구적 연결고리를 만든 것이다. 캐나다는 단순히 광물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자체 가공 공장을 세우고 수십 년짜리 계약을 체결하며 그 생산 사슬에서 나온 기술이 자기 손에 남도록 보장한다. 이것은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 미국이 여전히 관세를 논하고 있을 때 캐나다는 공장과 연구소, 혁신센터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원료 흐름으로 채울 것임을 뜻한다. 이 변화는 재무보고서를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몇 달 만에 가격이 2배로 오른 부품 앞에서 전기 기술자가 당황할 때 나타난다. 수리업체가 더 적은 수량의 부품을 받고 며칠 만에 오던 회로판을 몇 주 동안 기다려야 할 때 드러난다. 노동 비용 압박에 시달리는 자동차 공장이 부품 부족으로 전체 교대를 중단해야 할 때 드러난다. 30세에서 65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는 먼 통계가 아니다. 전력망이 더 비싼 대체 장비를 수입해야 해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고지서에서 나타난다. 안정적이던 국제계약으로 보장되던 원료가 이제 불안정한 협상에 달려있어. 평생 복용하던 약값이 2배로 뛰는 순간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가장 아픈 예시는 단순한 아침 식사에서조차 느껴진다. 물을 끓이는 전자기기,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는 배터리, 온도를 조절하는 칩, 이 모든 것이 희토류에 의존한다.
그것이 부족해지면 사소해 보였던 일상적 동작조차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지정학적 결정의 무게를 얻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꿈과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십 년간 소규모 기술 회사를 키워온 사람들이 이제는 경쟁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예전에는 미국에 공급하던 업체들이 이제 캐나다를 주요 고객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오스틴에 있는 48살 엔지니어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직원들에게 확장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설명해야 한다. 아이디어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필수 재료들이 캐나다 공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53살 교사는 학생들에게 늘 청정에너지 산업에서의 진로를 꿈꾸라고 가르쳤지만 이제는 일자리 기회가 국경 너머에서만 꼽히고 있다는 사실 앞에 좌절을 느낀다. 이 권력 이동은 단순히 경제 지표에서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남긴다. 줄 앞에서 더 이상 첫 번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규칙을 정하는 대신 이제는 이웃 나라가 계약을 맺고 투자를 받고 미래의 기반을 세우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중국과 캐나다가 맺는 각 협정은 미국이 제공하던 안정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음을 상기시킨다. 어떻게 세계 공급망을 지배해온 나라가 이렇게 뚜렷하게 추월당할 수 있었는가? 그 답은 아마도 권력이 단순히 관세라는 힘만으로 유지된다고 믿은 오류에 있을 것이다. 미국이 장벽을 세울 때 중국은 다리를 놓았다. 미국이 끝없는 제재 목록과 복잡한 허가 절차를 만들 때 중국은 오히려 그 절차를 단축시켜 광물이 더 가치 있게 쓰이는 곳에 도착하도록 했다. 캐나다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고통스럽다. 캐나다는 이제 미국이 늘 당연하게 여겼던 역할, 즉 전략적 원료가 도착해 전 세계로 해결책이 퍼져나가는 출발지가 되고 있다. 밴쿠버로 향하는 히토류 한 톤은 곧 미국의 손에서 멀어지는 미래 한 톤이기도 하다. 이것이 국방 분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상상해보라. 미사일 유도 시스템, 위성 센서, 군용 드론 모두 이 광물에 의존한다. 부족 현상이 슈퍼마켓 진열대를 넘어 군 기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는 단순한 경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바뀐다. 원료 접근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성숙기와 노년기에 들어선 세대는 이 변화를 체감한다. 많은 이들이 냉전을 기억한다. 그때의 싸움은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자원, 더 큰 생산 능력, 더 강한 세계 조직 능력을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었다. 오늘 2025년의 무대는 새로운 모습으로 반복된다. 이번에는 탱크가 국경에 서는 것이 아니라 광물을 실은 배들이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주는 나라를 향해 항로를 바꾸는 싸움이다. 여기서 중요한 성찰이 생긴다.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 앞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미국이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을 여지가 남아있는 것일까? 그 답은 빠르게 오지 않는다. 단순한 무역 협상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깊은 이해를 요구한다. 왜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를 일자리 보호의 길이라 믿었는지, 왜 시진핑이 중국의 우위를 보장할 생산 사슬을 그토록 집요하게 구축했는지, 이들의 젊은 시절부터 이어진 집착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이해하는 열쇠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무대를 바꿔놓은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특별한 전자책을 준비했다. 이 책에서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삶뿐 아니라 그들의 전략과 모순을 풀어내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해독할 단서를 제공한다. 전자책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벵갈루루의 거리는 오토바이 소리, 경적 소리, 뒤섞인 목소리로 끊임없이 들끓는다. 이 혼란의 중심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대기업의 로고가 걸려있던 간판이 이제는 은밀히 캐나다 유통망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다. 공장 내부에서는 수십 년 동안 훈련받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품질 기준, 새로운 기한,
새로운 계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계를 조정하고 있다. 미국과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다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 잔해 위에서 캐나다로 향하는 새로운 길이 닫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값싼 옷의 문제가 아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입는 교복, 병원 침대를 덮는 시트, 겨울에 집을 덮이는 담요가 여기에 포함된다.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단순한 무역을 넘어 일상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였다. 이제 그 톱니바퀴가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당신의 집 서랍 속까지 스며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동네 가게에서 15달러에 살 수 있던 셔츠가 이제 22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추가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수백만 명이 치러야 하는 이 차이는 가정이 다른 지출을 줄이고 전기 요금이나 약값을 우선시하게 만든다. 이것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실이다. 옷장을 열 때마다 교체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산이 된다. 그러나 단순히 옷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도는 미국이 소비하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 40%를 공급한다. 이 실험실들이 캐나다와의 계약으로 생산을 전환하면 충격은 치명적이다. 혈압, 당뇨, 일반 감염 치료제들이 채워져 있던 약국의 선반은 이제 절반쯤 비어간다. 고령화 사회에서 저렴한 약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치적 선택이 전략적 파트너를 멀어지게 했을 때 그 대가는 무엇일까? 미국 병원의 복도에서 의사들은 오랫동안 끊김없이 공급되던 약품을 보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부족은 더 비싼 대안으로 병원을 몰아가고 그 부담은 환자들에게 전가된다. 62살의 한 여인은 평생 저렴하게 사던 제네릭 약을 구하지 못해 연금의 큰 부분을 더 비싼 대체약에 써야 한다. 과거 단순한 물류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수백만 가정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딜레마로 변했다. 건강을 넘어 정보기술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 서비스망에 통합되어 있던 인도의 정보기술 기업들은 이제 캐나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지원, 혁신 서비스 계약이 미국 기업이 아니라 북쪽 경쟁자를 강화한다는 뜻이다. 저렴한 인도 서비스에 의존하던 소규모 스타트업은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40세의 한 창업자가 평생 저축을 투자한 앱이 지원 부족으로 수익성을 잃어가는 현실 앞에 서 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개인적 차원으로 다가온다. 오랫동안 추상적으로만 여겨졌던 세계화가 이제 우리 집 벽을 넘어 들어온다. 하루에 몇 번이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제품에 의존하는지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는가? 아시아에서 생산된 섬유로 만든 칫솔부터 혈압을 조절하는 약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적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계약과 결정에 묶여 있다. 그 계약이 바뀌면 우리 역시 선택의 여지 없이 함께 바뀐다. 여기서 도덕적 딜레마가 등장한다. 20년 동안 미국 기업들과 신뢰를 쌓아온 인도 사업가들은 좌절을 토로한다. 우리는 규칙을 지켰는데 처벌을 받았다. 그들은 현대적인 공장에 투자했고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품질을 보장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관세가 부과되자 결과는 명확했다. 고객들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곳으로 이동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매번 장애물을 놓는 파트너를 붙잡고 있겠는가? 아니면 예측 가능성을 약속하는 손을 잡겠는가? 첸나이와 벵갈루루의 산업지대는 이제 새로운 고객을 위해 생산하고 있지만 그 메아리는 미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백화점은 신뢰할 공급업체를 잃었고 약국은 익숙한 약을 찾지 못한 고객들의 불만을 듣는다. 그리고 임금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옷, 음식, 의료가 점점 더 많은 소득을 갉아먹는 현실에 직면한다. 한 나라가 서서히 세계의 선호 파트너 자리를 잃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대조는 분명하다. 미국이 장벽을 세울 때 캐나다는 다리를 놓는다. 오타와와 뉴델리 사이에 체결된 협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안정의 약속이고 장기 계약이며 공장과 기술에 대한 공동 투자이다.
한때는 부차적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우선순위가 되었다. 멀게만 느껴지던 것이 이제 강하게 문을 두드린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까? 아니면 역사는 이미 너무 빨리 움직여버린 것일까? 미래는 일상의 선택으로 쓰여지고 그 선택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인도 노동자가 다음 배를 어느 공장 제품으로 채울지 결정할 때 그것은 단순한 표 계산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20년을 규정할 세계를 그리는 일이다. 공급자를 잃는 나라는 협상력을 잃는다. 문을 닫는 국가는 결국 이웃이 그 문을 열도록 허락해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가? 이 성찰이 조금이라도 명확함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요하며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달라. 당신의 목소리도 이 대화의 일부이며 함께 우리는 무엇이 걸려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브라질리아와 오타와는 단순한 해상 운송을 넘어선 네트를 함께 짜고 있다. 그것은 농장에 대한 직접 투자, 가공센터, 새로운 재배 기술을 포함한다.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브라질 생산자와 미국 로스터들의 관계가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울려 퍼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미국식 커피라는 뿌리 깊은 습관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세계적 변화의 무게를 아침 커피의 맛이 사라질 때에야 비로소 깨닫는 것일까? 그러나 커피는 실타래의 시작에 불과하다. 같은 흐름 속에 고기, 신발, 콩도 캐나다로 흘러들어가며 매끄럽게 돌아가는 공급망을 만든다. 그 사이 미국 소비자들은 줄어든 상품 종류, 달마다 오르는 가격, 커져가는 불편함에 직면한다. 한때 견고한 계약이 떠받치던 안정의 약속이 무너진다. 정치적 회전마다 규칙을 바꾸는 파트너를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변함없는 안정성을 약속하는 이와 협상하고 싶은 유혹을 누가 뿌리칠 수 있을까? 이 긴장은 가장 주의 깊은 이들조차 놀랄 속도로 국경을 넘어 확산된다. 캐나다의 슈퍼마켓은 브라질 제품의 풍요를 기뻐하고 미국의 시장은 덜 준비된 지역에서 더 비싼 대체품을 찾는다. 역설은 잔인하다. 자국 생산을 보호하려 관세와 장벽을 세운 미국은 결국 경쟁자들에게 지배의 기반을 스스로 내주었다. 멀리 떨어진 관료의 결정이 부엌의 사소한 선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 콩의 사슬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가축 사료이고 기름의 기반이며 바이오 연료의 원료이다. 브라질 내륙에서 출발한 트럭이 캐나다 행패에 실릴 때 그것은 단순한 시장 거래가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우선순위의 재편이다. 조용한 도로 위를 달리는 각 화물은 대륙 전체의 식량 주권 일부를 실어 나른다. 그렇다면 그 협정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무엇이 남는가? 이 과정에서 가장 연약한 끝자락에 있는 것은 미국의 소농들이다. 그들은 항상 더 큰 톱니바퀴의 일부라고 믿었고 지리적 근접성과 정치적 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라이벌 캐나다가 브라질에서 온 최신 농업 기술을 손에 넣는 광경을 넋놓고 바라본다.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 점점 줄어드는 수익 앞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 새로운 질서는 감정적인 결과도 낳는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진열대에 놓인 브라질 커피는 품질과 지위, 세계적 명망의 상징이었다. 이제 그 상징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간다. 캐나다에서 팔린 각 봉지가 해체되어가는 정체성의 조각을 뜻한다. 일상의 가장 작은 의식마저도 타인의 선의에 달린다면 한 나라가 여전히 스스로를 강대국으로 여길 수 있을까? 모순은 분명하다. 정치인들이 보호와 독립을 말하는 동안 시민들은 점점 더 국경 밖의 결정에 의존하게 된다. 잘못 계산된 경제 민족주의는 강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약화시킨다. 일자리와 산업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빈 진열대, 줄어든 임금, 축소된 꿈으로 변한다. 가정에서 쌓여가는 고지서와 줄어드는 선택 앞에
과연 몇 개의 선동적 연설이 현실을 견뎌낼 수 있을까? 캐나다는 이 흐름을 21세기의 식량 안보 보장으로 내세운다. 공격적 연설도 허세도 없다. 오직 서명된 계약, 견실한 투자, 장기적 파트너십만 있을 뿐이다. 어떤 이들이 벽을 세울 때 다른 이들은 기반을 닦는다. 농업 기술에 대한 새로운 투자, 생명공학 지식의 이전, 물류 인프라의 확장은 캐나다를 미국이 더 이상 될 수 없는 신뢰할 중개자로 만든다. 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나 커피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의 게임이다. 식량 흐름을 통제하는 자가 사회 안정과 가정의 평온한 삶의 가격까지도 통제한다.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다. 그것은 지속적 권력의 설계도이다. 10년, 20년 뒤 누가 이 건축을 뒤집을 수 있을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가? 아니면 이미 소나귀에서 빠져나간 변화를 뒤늦게 깨닫고 있는 것일까? 캐나다 도시의 거리는 이미 그 변화를 느끼고 있다. 카페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스페셜티 커피를 내걸고 슈퍼마켓은 미국 시장에만 있던 브라질산 고기를 진열한다. 신발 가게는 남쪽에서 온 브랜드를 독점의 상징으로 홍보한다. 그 사이 미국 소비자들은 언제나 식탁에 있던 물건들을 계속 살 수 있을지 계산하며 한숨을 쉰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일까? 아니면 새로운 대륙 질서의 탄생을 목격하는 것일까? 이 변화는 단순히 스프레드 시트 속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삶과 일의 기술을 의존하는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다. 미국에서 30년 동안 정보기술의 부상을 지켜본 50세 남성을 떠올려보라. 그는 처음에는 라디오를 고쳤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를 다루었으며 마침내 작은 수리점을 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늘 일정하게 유지되던 부품 재고가 잇따른 지연에 시달리고 있다. 고객들은 며칠이면 끝나던 수리를 몇 주 동안 기다려야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캐나다 스타트업을 살리는 그 칩들이 이제는 미국 진열대에 정기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단골 고객에게 노트북이 멈춘 이유가 단지 이웃나라가 더 탄탄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덜 보이지만 똑같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들도 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기업가들은 안도감을 말한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워싱턴의 선거마다 바뀌는 불안정한 규제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캐나다는 장기 기한, 예측 가능성, 재정 지원, 심지어 공장에 대한 직접 투자까지 제공한다. 이들에게 수학은 단순하다. 정치적 교착마다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하는 상대보다 일관성을 보장하는 쪽에 파는 것이 낫다. 이 논리는 빠르게 국경을 넘어 연쇄 효과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국제협정을 따로 챙겨보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 논리가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명의 10대 자녀를 둔 미국 중산층 가정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새 비디오 게임기를 몇 달 동안 기다렸지만 막상 출시된 가격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마케팅이나 내부 비용 때문이 아니다. 부품 일부가 이제는 캐나다를 거쳐 대륙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미국 소매업자의 이유는 줄고 소비자는 그 차이를 지갑에서 감당해야 한다. 당신은 전자제품 가격을 불평하면서도 그 뿌리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계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결과는 소비자 전자제품을 넘어선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 파뮤 생산국 중 하나다. 우리는 무심코 매일 그것을 사용한다. 비누, 초콜릿, 보습크림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협정으로 캐나다가 이 수출의 우선 목적지가 된다. 미국 식품 화장품 기업들은 더 높은 비용과 불확실한 공급에 직면한다. 멀리 있는 문제처럼 보이던 것이 욕실과 부엌, 심지어 피부까지 침투한다. 평범한 비누가 더 비싸지거나 진열대에서 사라질 때 그 원인이 항구를 바꾼 선박의 항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장면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미 현실이다. 대체 항구로만 보였던 캐나다 항만이 이제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과 직접 경쟁한다.
아시아에서 오는 컨테이너 흐름이 재편된다. 밴쿠버에 정박하는 각 배는 미국 항만 노동자, 화물을 옮길 트럭 운전사, 유통을 담당할 기업에 손실을 안긴다. 문제는 단순히 경제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다. 오늘 고객을 잃는다는 것은 내일 공동체 전체를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말레이시아와 캐나다의 협정은 더 민감한 영역도 연다. 바로 연구와 혁신이다. 말레이시아의 기술 기업들이 캐나다의 개발센터를 세우고 있다. 이로써 고급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 인재가 모이며 과학 협력망이 만들어진다. 한때 기준이던 실리콘밸리가 이제는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라는 새로운 거점을 목격한다. 미국 학생 세대는 자신들의 나라가 늘 혁신의 종착지라고 믿어왔지만 기회가 이동하고 있음을 언제 깨달을까?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다. 많은 말레이시아 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완전히 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시장으로 가는 길을 캐나다를 통해 두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여전히 사들일 수는 있겠지만 항상 뒷순위로 밀리고 더 비싸게 사고 우선 접근권을 잃는다는 뜻이다. 마치 한때 자신이 주최하던 파티에 이제는 초대만 받아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손실의 수확은 냉혹하다. 미국에 직접 공급을 보장하던 각 계약이 이제는 캐나다 기업의 경쟁 우위로 바뀐다. 몬트리올의 스타트업은 더 저렴한 부품을 확보하고 토론토의 산업은 미국 경쟁자보다 먼저 공급을 받으며 캐나다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상품을 접한다. 미국에 남는 것은 불확실성뿐이다. 주인공으로 여겨졌던 나라는 이제 남은 것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상처가 많은 이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내러티브가 된다. 왜냐하면 리더십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계약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어제와 같은 토대 위에서 지어질 것이라는 확신마저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몇 명이나 이 게임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을까? 또 몇 명이나 눈을 감은 차에 아무 일도 변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 할까? 남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위해 생산됨이라는 문구를 상자에 찍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다른 상징의 라벨을 붙이고 있다. 자동차, 엔진, 촉매제, 심지어 산업 전체를 떠받치는 금속까지 캐나다 공장으로 향한다. 그 뒤에는 8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이 있다. 카메라 밖에서 조용히 체결되었지만 그 효과는 치명적이다. 25년의 경력을 가진 디트로이트 노동자에게 그의 일자리를 지탱하던 부품이 이제 토론토의 경쟁자를 위해 쓰인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균열은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되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남아프리카의 광산에서 뽑힌 플래티넘과 팔라듐은 과거에는 바다를 건너 미국의 생산망을 살렸지만 오늘날에는 캐나다 정유소로 향한다. 그곳에서 반도체, 의료기기, 촉마의 변환기를 만드는 핵심 원료로 탈바꿈한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다. 필수 자원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경제의 물질적 토대가 빼앗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산업은 자원의 안전망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미국 공장들이 손실을 계산하는 동안 캐나다는 남아프리카 엔지니어들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전용 신용 라인을 만들며 드물지만 결정적인 것을 제공한다. 바로 예측 가능성이다. 예측 가능성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힘이다. 그것은 하루 세 교대로 공장이 돌아가는 것과 부품 부족으로 멈추는 것의 차이다. 그것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대규모 해고를 발표하는 것의 차이다. 수많은 가정이 경제 보고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일한 공장 문에 붙은 폐쇄 안내문을 통해 그것을 깨닫는다. 풍경은 슈퍼마켓에서도 달라진다. 남아프리카산 와인, 감귤류, 특산식품은 미국 매장에서 흔하던 상품이었지만 이제는 캐나다 진열대에서 눈에 띈다. 일상이었던 것이 사치가 된다. 한 번이라도 빈 매대 앞에 서서 늘 있던 물건이 없다는 낯설음을 느낀 적이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가격이나 맛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곳에서 일상이 재편되었다는 충격이다.
이 움직임에는 모순이 있다. 수년 동안 미국은 자신이 필수적인 파트너이자 신뢰할 공급자, 대체 불가능한 구매자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오늘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은 캐나다이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은 한때 그 자리를 지배하던 미국이다. 더 큰 가치는 무엇일까? 아무도 자신을 대체할 수 없다고 믿는 오만인가? 신뢰가 사라지면 누구나 대체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지혜인가? 비공식 대화 속에서 남아프리카의 경영자들은 안도감을 드러낸다. 정치적 변덕에 취약한 계약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기계와 인력에 대한 투자가 수십 년간 보장된 계약으로 돌아온다는 확신. 그들에게 캐나다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이다. 고객은 언젠가 무너질 벽을 세우지만 파트너는 오래가는 다리를 놓는다. 그렇다면 국가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가? 자동차 산업은 생산력의 상징이었다. 지역 공장에서 세계 각지의 부품으로 만든 차를 몰던 자부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날 그 자부심은 북쪽 경쟁자의 안정적 공급 앞에서 흔들린다. 인간적 드라마는 세부에서 드러난다. 53세의 엔지니어를 상상해보라. 그는 미국 공장에서 연소 시스템을 설계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부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받는다. 수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텅 빈 창고에 갇힌다. 숫자가 아니라 지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아는 노동자들의 좌절로 표현된다. 상징적 차원도 있다. 남아프리카는 단순히 계약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옮기고 있다. 캐나다를 우선시함으로써 세계에 새로운 메시지를 보낸다. 이 대륙에서 가장 신뢰할 파트너는 더 이상 미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가 인정을 잃으면 영향력도 잃는다. 21세기의 더 큰 가치는 무엇인가? 경제 규모인가? 아니면 약속이 지속된다는 인식인가? 오타와에서는 회복 탄력적 공급망 구축이라는 연설이 울린다. 그 단어는 공장과 사무실의 복도에서 메아리친다. 그러나 그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자를 갖는 것이다. 선거를 넘어 지속되는 네트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다. 계획이 4년 단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에서는 반응이 부정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섞여 있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보호를 말하지만 노동자들은 정반대를 느낀다. 장벽으로 산업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기초를 질식시켰다는 씁쓸한 깨달음이다. 보호정책은 어디까지 보호하는가? 혹은 벽을 세우려는 노력 속에 보이지 않는 감옥을 쌓은 것은 아닐까? 이 내러티브는 자동차나 농업, 광물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간다. 플래티넘과 팔라듐, 자동차 부품에 접근하는 자는 단순히 차와 보석만이 아니라 기술, 에너지, 국방까지도 지배한다. 이것이 지금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게임이다. 캐나다로 향하는 각 금속은 지정학적 판 위에 말 한 개가 이동하는 것이다. 자원을 잃는 자는 수를 잃고 수를 잃는 자는 경기의 리듬을 지배할 권리를 잃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화해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가? 아니면 캐나다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자리를 차지했는가? 각 금속톤, 각 자동차 부품, 각 와인병이 다른 진열대로 이동할 때마다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축은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축이 움직일 때 제자리에 고집스럽게 서 있는 자는 결국 짓눌린다. 멈춘 공장의 침묵, 소비자의 좌절, 해외 공급자의 안도, 캐나다의 단호함이 하나의 냉혹한 풍경을 이룬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변화가 아니다. 소속감의 재정의이다. 누가 선호되는 파트너인가? 누가 조건을 정하는가? 누가 밖에서 바라보는가? 이 질문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그것들 속에서 결정되는 것은 경제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 그 자체다. 그리고 날마다 더 많은 배가 항구를 바꾸고 더 많은 계약이 체결되며 더 많은 항로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질문은 변화가 언제 오는가가 아니다. 아마도 변화는 이미 일어났고 우리가 이제야 깨닫는 것뿐일 것이다. 세계는 더 이상 스스로를 중심이라 믿는 일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마도 이 영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깊은 가르침은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정체성의 본질에 닿아 있다. 우리가 더 이상 세계의 기준점이 아닐 때 우리는 누구인가? 영원할 것 같던 상징이 눈앞에서 무너질 때 무엇이 남는가? 이것은 단순히 집단의 상처가 아니라 개인적 경험이기도 하다. 공장이 문을 닫는 것을 지켜보는 노동자의 고통, 인플레이션이 가계의 예산을 갉아먹는 것을 체감하는 가족의 좌절, 자녀들의 미래가 더 이상 같은 땅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부모의 불안, 각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멀리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자기 집 마당에 자리 잡았음을 느낀다. 우리는 이 결말의 가장 인간적인 지점에 도달한다. 이것은 곧 성찰의 시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과거는 다시 쓸 수 없지만 미래는 여전히 건설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하지도 빠르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손에는 세계를 더 겸손하게, 덜 오만하게 바라보고 리더십이 불변의 유산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쌓아 올리는 노력임을 깨달을 기회가 남아있다.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잃기 전에 그것을 배울 수 있을까? 마지막 문단에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세계의 판을 움직이는 흐름을 이해하려면 관세를 계산하거나 보고서 속 숫자를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국경을 다시 그린 이들의 결정을 바라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끊임없이 벽을 세우려 했고 시진핑은 인내심 있게 동맹과 권력의 네트를 짰다. 그들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다. 그들은 서로 충돌하면서도 동시에 얽혀있는 세계관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수백만 명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들의 궤적을 젊은 시절부터 권력의 무대 뒤까지 추적하는 것은 곧 현재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시를 이해하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두 대통령의 전기를 다룬 독점 전자책을 준비했다. 그 속에는 전략과 모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풀어내는 단서가 되는 개인적 흔적이 담겨 있다. 이 자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개인적인 초대를 남긴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질문을 던졌거나 새로운 명확함을 주었거나 오래된 확신을 흔들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로 응원을 남기고 댓글에 당신의 성찰을 나누어 달라.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참여할 때 더 멀리 확장된다. 끝까지 함께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당신의 주의와 성찰하려는 열린 마음이야말로 이 작업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우리는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까지 침묵 속에 남은 의문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미래를 마주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